지금부터 2020년 통합지방직 지자론 7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죠. 지자론, 이제 줄여서 지자론이라 그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학원 홈페이지에 무료 강좌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총평하고 해설지를 반드시 출력해서 같이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해설지에 써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는 해설지 표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총평하고 해설지는 반드시 출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그 해설 강의 해설지를 반드시 출력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지자론 7급에 대한 간단히 총평을 시작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21년이죠. 내년부터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의 시험 출제가 이제 대변혁이 일어나죠. 국가직 7급은 PSAT가 도입됨으로써 오케이. 자, 실제로 국어나 영어나 국사죠. 국어, 영어, 국사가 이제 영어나 국사는 검정 시험으로 가는 거고 국어는 없어지고 PSAT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과목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지방직은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까지는 만다 PSAT가 도입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게 사실상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직에서 지방직 7급에서 이 지자론은 국가직에서는 지자론이 없죠. 지방행정 7급에서만 지방직 7급에서만 뭔다. 경제학, 지역개발원, 지방자치론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가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개발은 거의 하지 않고 지방자치론과 이제 경제학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자론이 경제학에 비해서는 공부의 양이 훨씬 적죠. 훨씬 적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지자론은 거의 90점이 다 넘었는데 경제학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었죠. 이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좀 전략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략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지자론 7급 시험 문제는 뭐예요? 평이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이죠. 경제학과 비교하면 상당한 점수 차이가 나서 당락을 결정하는 이제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기출문제 지문 형태하고 왜 평이했냐면 기존의 기출문제 지문 형태와 또는 그 변화되는 문제가 세 문제 정도 신경향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기존의 이제 기출문제 패턴,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자론은 법령에 가지고 난이도 조정을 하는데 이 법령도 기존에 출제되는 법조문에서 한두 개를 바꿔서 냈어요. 좀 새롭게 한두 개를 바꿔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90점은 넘어야 됩니다. 90점은 넘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무료 특강을 했습니다만 무료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시 이제 동영 모의고사 지자론 동영 모의고사는 총 4회 5시간 분량으로 촬영한 건 이제 유료는 아니고 무료는 아니고 이제 그 인터넷 강의로 이제 올려놨었죠. 거기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설지를 출력해서 기본서나 또는 동영 모의고사의 페이지도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직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좀 무료 특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뭐한다? 정기 쿼리로 기본반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 이론 수업반, 지방자치론도 이론 수업반, 문제풀이반 이렇게 정기 쿼리로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정기 쿼리로 하고 지금 예상은 3월 달에 이론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날짜에 맞춰서 문제풀이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로 선택하셔서 지자로는 이 쿼리를 좀 이수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오실 겁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는 난이도는 하죠. 우리가 지자로는 하지 않더라도 행정학에서 지방행정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겁니다. 단체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아니죠. 단체자치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2번 주민자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로 개별적 수권 방식을 채택한다. 주민자치는 뭐한다? 개별적 수권입니다. 단체자치는 포괄적 수권입니다. 주민자치는 개별적 수권이고 단체자치는 이제 포괄적 수권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 내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할 점을 강조하고 지방자치 실질적 요소다. 주민자치가 직접 주민들이 자신들의 뭐한다? 지자체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주민자치가 뭔다? 정치적 의미의 자치고 주민이 직접 하니까 이게 주민자치의 뭔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요소죠. 거기에 비해서 단체자치는 뭐예요? 형식적 요소죠. 왜 단체자치가 형식적 요소예요? 단체자치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거죠.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단체자치를 뭐라 해요? 법률적 의미의 자치죠. 그래서 형식적인 뭐한다?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체자치를 형식적 의미의 요소라 그러고 주민자치를 실적 요소라 그럽니다. 반대로 돼 있죠. 여기 지금 틀리게 돼 있죠. 단체자치가 형식적 요소입니다.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한 행태를 뜻하며 법적 의미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정치적 의미의 자치고 법적 의미의 자치는 단체자치를 의미합니다. 1번 문제는 좀 해설을 좀 약할게요. 뭐 난이도 하짜리 문제죠. 난이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그 해설지를 보시면 기본서 몇 페이지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 나온 문제라는 거 또는 지자론 동형 모의고사 1회 8번 문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2번 갑시다. 지방자치단체 기간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문제가 결국 똑같거든요. 앞에 문제로 영속된 겁니다. 봅시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도 있고 집행기관도 있죠. 오케이. 의결기관이 있는 거고 지방의회가 이제 의결기관이 되는 거고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이 되는 거고 집행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도 구성하고 주민이 지자체장도 선임하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게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 기관 대립형이죠. 단체자치국가가 이런 기관 대립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민자치국가는 뭐예요?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주민이 의결기관을 구성하면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의 장을 선임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관통합형이고 이게 이제 주민자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게 기관통합형이고 기관대립형 단체자치국가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옳은 것을 고려했죠.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 기관에 기속시키는 것으로 영국의 의형 맞죠? 단일 기관은 뭔데? 예,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장을 선임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영미,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 국가가 바로 주민자치형 국가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뭐 2번 의원내각제가 발달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통합형에 해당한다. 틀렸죠. 우리나라, 독일, 일본 전부 다 뭐예요? 단체자치국가의 대륙법계 국가예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 국가가 되는 거죠. 2번은 틀렸죠. 일본은 기관대립형이 일반적인 겁니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집행기관의 장은 주로 의회에서 선임한다. 봐봐요.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죠. 집행기관의 장은 주로 의회에서 선임하는 거. 집행기관의 장을 의결기관이 선임하는 것은 뭐예요? 기관통합형이에요. 그러면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 의원들도 주민이 선임하고 집행기관의 장도 주민이 선임하는 거죠. 3번 틀렸죠? 4번. 이원의 형태의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참사의 이사의 형태의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대립형에 해당한다. 봐봐요. 영국과 미국이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과 미국이 주민자치 계열이에요. 독일이 대표적인 단체자치 계열이고. 그러니까 물론 예외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 국가가 단체자치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 국가가 주민자치 형태를 택하는 거죠. 주민자치가 뭐다? 기관통합형이고 단체자치가 기관대립형이죠. 그러면 미국이 바로 뭐한다? 미국이 봐봐. 이혼 형태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독일 지방자치단체는 뒤에는 맞죠. 독일은 기관대립형인데 미국은 기관대립형이 아니라 기관통합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역시 이번도 뭐 난이도는 하짜리 문제입니다. 3번 봅시다. 뭐 기관 임임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이걸 뭐 기본 이론 수업 때 다룬 것을 또 다룬다는 것은 그러고 뭐 해설지에 다 써져 있고 기본 수업 표도 다 붙여놨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거죠.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 징수 등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같이 걸린 사무 뭐예요?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다 걸쳐 있는 것은 단체 임사무입니다. 1번 틀렸고. 자치사무와 구별이 명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는 20% 정도를 차지한다. 2번 틀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사무의 구별 자체가 뭐예요? 불명확해요. 왜 우리나라는 사무의 구별 자체가 불명확하냐면 우리나라 포괄적 예시주의인데 이 예시가 불명확해요.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2번 지문처럼 사무의 구별이 명확한 게 아니라 사무의 구별이 불명확한 편입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퍼센트인데 학자들은 대략 기간 임임 사무를 30 내지 40% 정도로 봅니다.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기간 임임 사무의 비중을 30에서 40% 정도로 봅니다. 이번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요게 틀린 거죠. 요거 왜? 이런 퍼센트지는 학자들 간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3, 40% 정도 보는 거고 구별이 명확하다 이게 틀린 거죠. 3번 좀 봅시다. 국가의 기간 이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전부 교부 맞죠? 기간 이임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교부합니다. 단체 이임 사무의 자치적 처리 영역이 넓은 거다. 봅시다. 가장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게 뭐예요? 자치사무. 그 다음에 단체 이임 사무. 국가의 가장 많은 통제를 받는 게 뭐예요? 기관 이임 사무. 그래서 자치적 처리 영역이 가장 넓은 건 자치사무고 두 번째가 단체 이임 사무고 그 다음 기관 이임 사무이기 때문에 단체 이임 사무에 비해서 자치적 영역이 좁다 그래야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좀 봅시다. 지방자치 관계 법령상 지방자치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한번 봅시다. 최근에 개정된 이제 소방이 이제 좀 나오기도 했죠.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조례를 위반 행위에 대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죠.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놔둬보고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놔두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틀렸거든요. 자, 여기 좀 봅시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갈 건데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게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의결, 이게 말이 안 돼. 무슨 기자체장이 의결권을 가져요? 지자체장은 집행기관이니까 집행을 하는 거죠.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갖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걸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읽다가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는 거죠. 1,000만 원 이하죠. 틀렸죠. 답은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 기본서 제 명품의 인정학 760페이지에 있어요. 지자체장은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뭐 지휘 감독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소속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권 행사하죠. 그래서 봅시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보고를 받는다는 건 맞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한 것 가서 감사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보고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보고는 받을 수 있는. 뭐라고 주의해야 돼?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지만 뭐의 경우?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한 것만 감사할 수 있잖아요. 부당한 건 할 수 없죠. 하지만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보고를 받을 수는 있죠. 보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이거 좀 해볼까요? 소방은 봅시다. 소방은 공무원의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유임으로 정리해주고 그랬었죠. 공무원의 신분은 뭐예요?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뭔다?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직으로 전환된 거죠. 그러면 해설에도 써놨지만 기구는 어디예요? 기구. 그러니까 소방기구죠.
소방본부, 각 지역에 있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뭐예요? 여러분 지나가 보면 소방본부하고 소방서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 소속이다? 여기는 시도지사 소속이에요.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소방의 업무는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요. 근데 국가직인데 대형 재난이 있잖아요. 대형 재난, 국가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뭐예요? 소방청장이 지휘 감독을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는 시도지사가 지휘 감독을 합니다. 왜? 소방본부가 시도지사 소속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좀 봅시다. 시도지사가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을 지휘 감독하는 거지. 누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란 말은 기초자치단체죠. 기초자치단체장은 지휘 감독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해설제 보고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5번) 갑시다.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비경합성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이 책임이 옮겨가는 거죠. 즉 기초가 먼저 하고 기초가 못하면 광역이 하고 광역이 못하면 중앙이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비경합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죠. 2번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초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건 뭔 말이에요? 보충성 원칙이에요. 봐봐요. 기초가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기초가 먼저 하는 거거든요. 이건 보충성의 원칙이죠. 그럼 경제성의 원칙은 뭐예요? 경제성의 원칙이란 어느 자치단체가 하는 게 더 경제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어느 자치단체가 하는 게 더 경제적인가? 어느 자치단체가 하는 게 더 경제적이냐? 어느 지자체가 하는 게 더 경제적이냐를 보는 게 경제성입니다. 다시 2번처럼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하나의 문장이어야 되는데 이게 문장을 두 개로 이제 나누는 거죠.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쟁성의 원칙이 아니라 경제성의 원칙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이죠. 경제성은 어느 지자체가 수행하는 게 더 경제적이냐를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3번 보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비경합이죠. 서로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건 비경합성의 원칙입니다. 4번 포괄성 원칙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줘야 된다. 맞죠? 다 같이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 포괄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총체적 사무 배분의 원칙이라 그래요. 이 포괄성의 원칙을 총체적 사무 배분의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다 한꺼번에 같이. 이것을 포괄성의 원칙 또는 총체적 사무 배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설 강의 한 번 듣고 이해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꼼꼼히 한번 해설지도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5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갑시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이 지문 3개는 알아요. 그런 지문 1개가 잘 모를 뿐이에요.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형화기 맞죠? 지방교부세는 뭐예요?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방교부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통교부세가 재정력 지수가 1 이하인 지자체에게 주잖아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맞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뭐예요? 지자체 전액 교부하죠.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뭐예요? 종부세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지자체에게 전액 교부합니다.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건 지자론이 아니라 지방행정에서도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답은 4번이에요, 그냥. 보통 기업세 기준 재정 수입액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기준 재정 수입액을 산정할 때 기초 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액 95%를 반영한. 이건 어려워요. 이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4번. 근데 답은 4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해설을 써놨습니다. 몇 퍼센트? 100분의 80이에요. 100분의 80. 표준세율에 봅니다.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죠. 이걸 솔직히 아는 사람 없어요. 이번에 선거 시험 중에서 이런 뭐한다. 수입 총액의 몇 퍼센트를 반영한다. 이런 거 아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답은 4번이에요. 왜? 1번, 2번, 3번은 지자론을 떠나서 행정학에서 지방행정 파트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맞고 얘를 답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해설 보시면 됩니다. 80%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7번 갑니다. 주민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 대상, 청구 여건, 효력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이거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은 두 개예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조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전부 다 주민투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거 틀린 거죠.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전치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전치주의죠. 맞죠? 아렌슈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해유는 비참여에 해당한다. 여기 좀 봅시다. 이걸 틀리면 말이 안 되죠. 우리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다뤄요. 한번 봅시다. 아렌슈타인은 참여, 실질적 참여죠. 수업 시간 그대로 해볼까요? 형식적인 참여, 즉 명목적인 이름만 참여, 비참여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얘가 뭐예요? 조치, 조작 치료. 그럼 얘가 뭐예요? CDP. 아니 이게 무슨 지자론 때예요? 우리가 지방행정 때도 다 하는 건데. 뭐 시티즌 컨트롤, 주민통제, 델리게이션, 권한위, 파트너십, 협력, 조작, 치료. 이거 뭐하러 외워요? 이거 외우면 되지. 답은 해유잖아. 해유는 뭔다? 봐봐요. 답은 이거고. 아렌슈타인의 주민참여 8개 해유는 비참여가 여기인데 비참여는 조작과 치료인데 여기 해당해야 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자론 특강제도 하지만 지방행정 행정에서 지방행정 수업할 때도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7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갑시다. 지방의 사무직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건 계속 반복되는 기출문제죠. 지자론에서 기출문제입니다. 봅시다. 1번 지방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의에 두는 사무처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합니다. 맞죠? 그러면 지방의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갖습니다. 2번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3번 볼까요? 사무처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사무직원의 임용, 보수, 신분보장 등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무직원은 지방의 의장이 추천해요. 지방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장이 임명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9번 갑시다. 참 제가 이 문제를 볼 때 죄송합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해놨어요. 뭘?
지자론 동형 모의고사 4의 3번 문제거든요. 4의 3번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거든요.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2번, 3번 쭉 있죠. 쭉 있죠. 그러면 1번 볼까요? 지방의 예산심의시 요건 냅두고 2번 질문 봅시다. 냅두고 3번 지방에 두는 사무처 직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가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거죠.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그 다음 그 밑에 해설 한번 볼게요. 해설 한번 봅시다. 지방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합니다. 사무직원은 지방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장이 임명합니다. 다만 지방자치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 임해야 됩니다. 누구? 별정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죠. 이걸 보시면 봅시다. 지방의 의장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갖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그 법조문 다시 보시면 그 지자론 동형 모의고사 4의 3번인데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한다? 해설지를 출력해서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사무직원은 지방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장이 임명하는데 다만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임하죠. 별정직 공무원도 임해야 되죠. 그럼 누구는 아니에요? 의장은 아니에요. 장이 임용권을 갖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지방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의장에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방의 의장은 뭐한다? 임용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사무국장 이렇게 임하는 것까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를 같이 좀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저 좀 봐주실래요? 여러분 다 이렇게 저 좀 봅시다. 유튜브를 듣고 있는 수험생이나 또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내가 왜 그러면 해설을 하면서 해설지에 써져 있는 제가 동형 모의고사로 출제했던 것을 읽어주고 그랬을까요? 제발 출력해서 좀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지자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해설 강의 20문제 들은다고 해서 뭐가 여러분 느끼겠어요? 해설지를 보시고 아 이렇게 출제되구나. 그러면 기본서도 봐야 되겠지만 뭐한다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것도 참 풀어봐야 되겠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시피 내년 커리부터는 이제 무료 특강이 아니라 정규 커리로서 이론 수업, 기출 또는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커리를 진행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게끔 탄탄하게 한번 커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꼭 출력해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제 수업을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반드시 뭐 한다? 그걸 출력해서 보셔가지고 오케이? 왜? 제가 동형 모의고사 보면서 내준 그 해설지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좀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오케이? 9번 갑시다. 정부 간의 관계 로주의 권력 모형입니다. 참 제가 이 문제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 밑에 내가 참고라고 써놨죠. 제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정부 간의 관계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라이트, 엘코크, 던사이즈 15개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빼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제가 지금 해설지에 써놓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만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이게 냈죠. 근데 이 문제를 자체를 틀려서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의존 모형이라고 아예 얘기해 준 거예요. 의존 모형이라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호 의존적 행위자로 본다? 맞죠? 의존 모형이니까 의존 행위자로 보는 거죠. 정책 공동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중앙 정책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 의존성을 갖게 되죠. 정부 간의 관계에서 교섭과 거래는 조직 간의 자원 교환 과정의 일종입니다. 지방정부는 법률적 자원, 정보 자원, 물리적 자원에서 우월한 여기 좀 봐봐요. 서로 의존하잖아요. 어떻게 의존해? 서로 우월적인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약한 것을 보충해주는 의존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과연 지방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갖을까요? 해설 한번 봅시다. 중앙정부가 법률적, 재정적 지원에 가서 우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법률과 재정에서 우위예요. 중앙이 봅시다. 중앙이 법률과 재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앙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돈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죠. 그러면 지방정부는 어디에 우월적 지위를 갖을까요? 지방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장에서 정보를 입수하거든요. 현장에서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정보자원과 조직자원, 중앙정부가 법률자원과 재정자원에서 우월해 있죠. 그럼 봅시다. 법률, 정보, 물리적 자원에서 우월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것은 또는 재정적인 것과 법률적인 것은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정보와 조직자원은 지방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 갑시다. 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였었고 또 상식적인 거죠.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공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의회 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전부 다 정당 공천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번.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중선거 구제로 시작하였으나 2014년부터 소선거 구제로 전환되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거 틀렸잖아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초의회 의원이 중선거구예요. 왜? 중대선거구. 기초의회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을 뽑아요. 광역의회 의원이 소선거구제죠. 틀렸죠.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어요. 100분의 20. 광역의 지역구 의원선 소선거구를 답은 34번이죠. 이건 뭐 매번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자론을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워 그게 아니라 이건 매번 나오는 기출 문제거든요. 지자론에서. 기초가 중대선거구. 기초의회가 광역의회는 뭐 소선거구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11번. 간결하게 봅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뭐예요?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거죠. 경찰서, 세무서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이죠. 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이죠. 왜?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관이지 지자체 소속이 아닙니다. 오케이? 됐죠. 답은 3번인데 공공서비스 형평성이 제고된다는 전국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부터 똑같으니까 형평성을 제고하는 거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광역적 업무를 처리하죠.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습니다. 뭐 당연히 답은 3번이고 12번 갑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권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닙니다. 1번 맞죠? 2번 임의 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지방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건 무조건 답은 2번이죠. 왜 그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오케이? 지방재정법상 법적 의무예요. 임의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 오케이?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지방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됩니다. 오케이? 예산안에 첨부해야 됩니다. 예산안에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잘 봐요. 확실히 우리 지자론 문제 같은 데가 참 이 문제가 품격이 있죠. 장은 예산안에 첨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여러분이 혹시 보셨던 그 군무원 시험에는 뭐예요?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에 보고한다. 좀 논란이 되는 지문을 많이 쓰더라고. 군무원은 논란이 되는 많이는 이게 보고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에 제출한 예산에 첨부해야 된다. 법조문 그대로 내줘야 되는데 국가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무원에서는 내더라고. 그래서 군무원 시험은 좀 아직까지 좀 논란이 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문제를 판단할 입장은 아닌데 그냥 법조문을 냈으면 법조문 그대로 내주면 되는데 좀 변형을 시키니까 조금 오류가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맞죠? 장은 첨부해야 됩니다. 강주광역시 북구청이 전국 최초로 조례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답 2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적 의무입니다. 13번 갑시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교육관의 임기는 4년이고 재임은 상기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지자체 장하고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건 상기의 하나입니다. 13번에 2번 다시 봅니다. 2번 좀 보시면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직선제는 2002년부터 실시된가 이런 문제가 제일 안타깝죠. 2007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90점 정도를 보는 거죠. 오케이? 2007년부터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고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관과 시도지사가 협의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구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두는 경우도 있죠. 14번 문제 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우리가 다 풀었던 문제들이거든요. 또 한번 봅시다. 행안부 장관은 물론 시도지사도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를 구성하도록 공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기본서 내용 그대로 다 냈으니까. 시공 자치구의 의회 의장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게 하여 전국적 협의체 맞죠? 짱들은 협의체고 지자체는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면 협의회고 짱들이 구성원이면 협의체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소관사무의 일부를 이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때 이탁사무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은 규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행정협의회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선출하고 이호는 회장이 봐봐요. 요거 지방자치 장 중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 지방자치단체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거예요. 직원 중에서. 기본서 내용 그대로 하고 이거 기출문제 지문도 자주 나오는 거죠.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거지 장 중에서 선임하는 게 아닙니다. 장 중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라 직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15번 갑시다. 15번 갑시다. 그거 전부 다 했어요. 우리가 그 보시면 제가 뭐 지자론 동영 모의고 3회 5번 문제랑 똑같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원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출력해서 보실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유튜브 등을 보신 분들은 학원 홈페이지 무료 강좌 기출문제 해설에서 반드시 해설지를 출력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자론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혼자 한번 꼼꼼히 보면서 느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15번.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을 거죠.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의 용도와 수행 조건 등을 특정하지 않고 교부한다. 아니죠. 특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럼 특정하고 주는 게 뭐예요? 국고보조금이죠. 2번. 틀렸죠? 지방세조 목적세로 불리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뭐예요? 광역자치단체 세금이잖아요. 이게 기본 이론 수업 때도 우리가 지방 행정학에서 기본 이론 수업 때도 수십 번 하잖아요. 목적세 두 개는 광역자치단체 세금이죠. 자치구의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시군의 조정교부금도 전부 다 이전 받잖아요. 조정교부금은 광역이 기초에게 이전하는 이전 재원이잖아요. 다 선보. 시도
의장은 시도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해경연대 개시 며칠 전까지? 시도는 50일 전까지 지방에 제출하고 해경연 며칠 전까지? 15일 전까지 의결하는 거죠. 15일 전까지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수없이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뭐 행정학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중앙, 광역, 기초 120일 전, 30일 전, 50일 전, 15일 전, 40일 전, 10일 전 이렇게 하는 거죠. 중앙정부는 120일 전에 편성해서 넘기면 30일 전에 의결하고, 광역자치단체는 50일 전에 편성하면 15일 전에 의결하고, 기초자치단체는 40일 전에 넘기면 10일 전에 의결하죠. 우리 이거 행정학 기본서에 다 이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수업 들으신 분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4번. 그래서 15번의 답은 당연히 몇 번? 15번의 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4번. 시도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 날짜 정도는 좀 외우시고 있어야 됩니다. 16번 봅시다. 이 16번은 행정학 기출문제였어요. 이게 행정학 7급 기출문제였었잖아요. 누구? 사바스죠. 사바스고, 우리 교재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저희 교재 제가 써놨죠. 명품 행정학 21년판 53페이지였어요.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 한번 우리 7급 문제에 나와서 좀 논란이 됐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죠. 이 표는 사바스 건데 김병준 교수님의 지방자치론에 있는 표거든요. 이제 김병준 교수님은 제 기본서에 있어요. 김병준 교수님 기본서의 내용이라고 다 기본서 써져 있는데, 그 모 정당의 그 전에 지금 말고 전에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셨던 그분이에요. 유명한 지방행정 교수님이십니다. 봅시다. 그때 사바스가 제시하는 공공서비스 4가지 공급 유형 중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 공급을 공급 결정이라래요. 뭐라고? 써놨는데 이게 동의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데, 왜 애국 학자 것을 번역할 때 학자들마다 달라요. 어떤 학자는 공급이라고, 어떤 학자는 공급을 공급 결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을 공급이라래.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봐봐. 공급을 공급 결정 또는 생산을 공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봅시다. 사바스가 제시한 공급수업 4가지 공급 유형 중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과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이죠. 이거 뭐 좀 해설지를 보면서 저희가 설명할게요. 공급 결정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 민간이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표를 보시라는 뜻입니다. 공급 결정은 정부가 하고 민간이 하는 거죠. 그럼 서비스 생산은 정부가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정부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표에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1번. 답은 1번. 오케이. 답은 1번이죠. 근데 여기 좀 봅시다. 이건 지금 우리가 보통 40분 내지 50분 동안 해야 되는 해설 강의에서는 이걸 전부 다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이론 수업 시간 할 거예요. 이론 수업 시간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 이것만 갖고 설명한다가 날 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서 내용을 제가 붙여놨기도 하고, 또는 제가 제 기본서를 써놨죠. 추천을 써놨어요. 또 김병준 교수님 책이라고.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룰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다뤄요. 또 이게 한번 7급에서 몇 년 전에 나왔다가 큰 또 논란이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표가. 네,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또 나왔어요. 지자론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9급 수험생들은 설명 안 해요. 우리 7급 수험생들 중에서도 우리 학원 커리대로 하면 관리형 물품반 그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좀 아시고 갑니다. 이건 설명하면 잘못 손대면 더 헷갈리니까 오케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16번에 다음 1번이고 17번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봅시다. 외처 발행 맞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다 1번밖에 없네. 지방채 발행이죠.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뭐 예채 발행 예채. 두 번째가 뭐야? 지자체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세 번째가 이제 한도를 초과인데 이 한도 초과는 사전에 요거 최근에 개정된 거죠. 한도 초과는 사전에 뭐 한다? 협의한 범위 내에서는 뭐 한다? 승인을 안 받아요. 하지만 대통령 명의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해설제 계속 써놨죠. 그러니까 이 한도 초과는 항상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협의한 범위 내에서는 행안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게 될 때는 상전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설제에 써놨죠. 기본서에도 다 반영돼서 왜 최근에 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한도 초과는 전에도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에 협의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전 승인 안 받아요. 근데 대통령령이 정한 이상을 초과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기억은 맞죠. 니은 아니죠. 시도공사는 뭐한다? 협의만 해요. 승인이 아니에요. 그냥 협의하고 지방공사를 설립합니다. 누가? 지자체가. 그 다음에 명칭 구역 변경은 뭐예요? 명칭과 구역 변경은 조례로 합니다. 조례. 오케이? 조례로 하는 거죠. 답 1번입니다. 18번 갑시다. 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뭐 끊임없이 나온 거니까 얘도.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자치구의 장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맞잖아요. 다 1분이네 뭐 끊임없이 너무나도 자주 나온 거잖아요. 봐봐. 시군구 간의 분쟁조정은 시군구 간의 분쟁조정은 어디로 가요?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가죠. 시도 간의 분쟁은 행안부 장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갑니다. 근데 항상 이거 나오잖아요. 시군구라 할지라도 시도를 달리하면 행안부 장관 소속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죠. 1번입니다. 2번 볼까요? 공무원이 아닌 이원장 및 이원의 임기는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연임할 수 있다. 요거 좀 봅시다.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요. 공무원이 아닌 이원장 및 이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3번.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에요. 이원장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그 다음. 중앙분쟁위원회, 지방분쟁위원회 각각 이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볼까요? 이 18번 문제 같은 거 2, 3, 4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법좀 이 숫자를 다 외워요? 물론 외우는 게 좋죠. 자, 우리가 국가직과 지방직 취급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이런 걸 안 외웠거든요. 이제 지방직만 하게 된다면 이제 제가 제시한 이런 숫자도 외우셔야 되는데 이건 뭐 매번 나오니까 이걸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돼요. 18번 답 1번이고 해설 달아놨으니까 숫자는 좀 보시면 됩니다. 19번.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세외 수입이죠. 봅시다. 수입연도 안정성과 균형성이 높고 수입의 근거 종류와 형태가 단순하다. 1번 틀렸습니다. 세외 수입은 종류 형태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안정성과 균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출문제로 또 한번 나왔죠. 안정성과 균형성이 없다는 게 한번 나왔죠. 뭐 1번은 뭐 단순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높다도 틀린 거고 단순하도 틀리고 다 틀린 거죠. 세외 수입 중 재산 수입에는 재산 매각 수입과 재산 임대 수입이 있는데 전자는 경상적 수입이고 후자는 임시적 수입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일단 봐봐요. 경상이란 말은 항상 들어온다는 거. 임시는 어쩌다 한번 들어온다는 거죠. 봅시다. 재산 매각 수입과 재산 임대 수입이 있는데 전자가 매각이 어떻게 경상이에요? 부동산을 매번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매각 수입은 팔 때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 수입이 뭐예요? 매각 임시적 수입이고 임대 수입은 매각하기 전에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임대 수입이 경상적 세외 수입이고 매각이 임시적인 겁니다. 3번. 세외 수입 중 사용료란 지방자산의 활동의 개별적 특수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사용료가 아니라 분담금. 오케이. 4번. 서비스 이용의 혼잡 방지와 자원 전략의 장점이 있으며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모두에서 발생맞죠. 세외 수입은 일반 회계 세외 수입도 있고 특별 회계 세외 수입도 있습니다. 전부 다 기본서 보시면 다 그대로 있는 내용들이에요. 1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20번 갑시다. 이 문제 역시 뭐한다? 교재 없어요. 아마 이 문제를 뭐 지자론 독립된 교재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교재에 있다 그러면 아마 그건 안 맞을 겁니다. 이건 뭐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재정부담 심의가 한번 나온 겁니다. 오케이. 기억번. 이원장 국무총리고 민간이원이 부위원장 이원에서 호선하에 선정합니다. 이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이원을 구성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군 자치구 간의 재원부담 비율 조정에 관한 주요 사업 안건을 심의합니다. 해설사는 했습니다. 기억리는 이것이 다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100점을 좀 원했는데 100점 나온다는 건 좀 그러고 그래서 90점 정도는 좀 나왔어야 되는 문제였지 않느냐. 이번 지하론 7급 문제가 이럽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설명 없어요. 법조문 그대로 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20번 문제는 낸 것 같습니다. 맞으라고 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해설 강의를 끝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부터 7급 시험에 대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지자론을 선택하셔서 통합지방직이죠. 지방직과 서울시를 합해서 이제 통합지방직이라고 그럽니다. 내년부터 개설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정규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무료 특강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 3월 달부터 아마 이론 수업, 번영 수업, 문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좀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자론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드시 학원 홈페이지에서 해설지를 출력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